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허전하긴 해도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최회 아나운서가 너무나 잘 진행을 해줘서 저도 믿고 일주일 잘 휴가를 다녀왔고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만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 잠시 후에 한 주간의 경제 주요 뉴스들 한번 짚어보면서 지금 관련한 이야기도 또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었는데 6월에 2.7%, 7월에 2.3%. 그런데 이제 8월 이제 한 달 다 갔거든요. 근데 이달 물가 상승률은 3%대를 넘어설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왜 그런가요? 왜 또 다시 오름세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두 가지 나올까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이렇게 좀 공급을 좀 늘리고 이렇게 공급을 많이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전쟁도 벌어지고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감산을 오히려 해버렸습니다. 미국은 공급을 좀 해서 가격을 좀 낮추자 이랬더니 사우디아와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우리 감산을 해서 가격을 더 올리자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에 이런 석유나 경유가 미치는 영향이 한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이렇게 유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이 1,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 2,000원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석유 가격은 이와 같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많이 하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10달러까지 갔었고 또한 한때는 한 180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배럴당. 네, 이와 같이 유가는 이렇게 10배씩 오른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뭐 한 1,400원, 1,500원 하다가 이렇게 크게 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 2주에서 3주 뒤에 반영이 됩니다. 네. 석유 가격이 오른 것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홍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기상이변, 기상악화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채소를 포함해서 과일의 작황이 안 좋고 이제 9월 말에 우리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요만 굉장히 크게 늘어날 뿐이고 공급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추를 키우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리고 과일은 당연히 몇 개월 이상 걸려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비축된 과일이라든지 비축된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 품목 한 400개 품목 정확히는 380개 품목을 가지고 물가가 몇 % 올랐는지를 비교하는데 이와 같이 홍수라든지 유가가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렇게 좀 안정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물가 2%를 목표로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미국의 추세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은 항상 모든 정부가 물가를 2%를 목표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될수록 또 물가가 추석이 끝나면 좀 안정된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6월, 7월에 내려왔는데 8월에는 지금 3%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유하실 때 좀 느끼시죠? 저는 진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이동하는 편인데 앞에 숫자는 그래도 안 바뀌겠지만 두 번째 숫자가 100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체감하는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저가주에서 이런 거 잘 안 찾는 편이거든요. 빨리 네. 도착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 주유소를 이동하는 그 시간에 할애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다른 생산 활동이라든지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30분 1시간에 가서 한다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하고 바꾸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이런 유가라든지 또 특히 뭐 기름값, 경유값 그다음에 산업들에 들어가는 이런 소비되는 유가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뭐 여러 내용들이나 보고서들 보면은 이런 그 생산자라든지 뭐 소비자들 들 봐도 물가가 상승할수록 체감하는 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득 분위기가 좀 높으신 분들하고 낮으신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층별로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물가의 그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식료품 또 앞으로 얘기 들어가고 있는 뭐 교통 부분이라든지 뭐 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식료품이라든지 비주류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서민이라든지 중산층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을 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 특히나 뭐 내수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더딜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고소득층들이 물론 체감하는 게 적어서 소비는 하겠지만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 허리하고 다리 부분에 있는 그런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식료품 외적으로 또 그리고 워낙 홍수라든지 이런 장마가 길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석 전 그리고 추석이 지난 이후라도 정부에서 얘기한 뭐 2%대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로는 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경제적인 그 타격이 클 수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교육 과정 안에서 여러 지금 난관들이 닥쳐 있는 상황이라면은 국내 안에서도 일정하게 소비와 생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들이 있겠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를 해주면서 잘 컨트롤을 하는 게 정부의 큰 입장이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계동향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소득 감소가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버는 건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그만큼 힘들게 되고 또 소비 지출보다는 아무래도 고정비 지출이 그만큼 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물가 부분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하반기 갈수록 다시 또 2%대로 안정화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그 좀 회복 흐름세를 보였는데 소비 여력이 이제 국제유가 오르고 기상악화로 농산물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물가도 오르면서 서민층 부담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소비 회복에 제약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가계대출 부분이에요.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초장기 상품이죠. 8월에만 50년 만기 이 상품이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그래요. 교수님 사실 50년 만기라고 하면 우리가 30년 만기 주담대도 사실 30년 언제 갚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려 50년 동안 나눠 갚아야 되고 계속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장기 상품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2022년 대비해서 약 90%까지 반등했습니다. 네. 우리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집값이 최고점 대비 20에서 5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축 자재값도 크게 올랐고 또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한다.
또한 뭐 단독 세대주 비중이 현재는 30%이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40%까지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단독 세대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2,500만 명 인구가 몰려 있는데요. 계속 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이 한 1,000만 명. 또 수도권 경기도에 한 1,200만 명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을 포함하는 이 주변 지역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5대5의 비중인데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83%까지 20%까지 떨어졌다가 90%까지 반등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또 집을 못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포모 현상.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자극을 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은 30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360개월 로 나눠지게 되니까 한 달에 한 2, 30만 원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년 장기 대출을 이제 수협이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 그래요.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이 30년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50년 상환하게 되면 600개월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360개월에서 600개월로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갚아야 되는 것을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예. 원리금에 갚아야 되는 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큰 부담이 없어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그 신호가 보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안 되겠구나. 건축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지난 한 50년 기간 동안에 80% 확률로 올랐습니다. 예. 서울에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이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 살다 보니까 부동산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한 맹신이 우리에게 더 자극이 됐던 것 같고 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집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은행이 50년짜리를 만들어내니까 상환해야 되는 총액은 이제 이자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니까 이자가 많아지지만 그렇죠. 매달 갚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훨씬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을 매수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정부도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규제를 80% 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부가 50년 장기 대출을 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대출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한 60조까지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부도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부담도 되는 거고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이 경기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는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그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좀 없습니다. 경기는 좀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좀 줄어들고 부동산은 좀 상승시키고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도 굉장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어렵고 또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10억 원의 매출액이 일어나게 되면 제조업은 5명 정도밖에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지만 네. 이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한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해야만 서민들이 굉장히 훨씬 활성화되고 이삿짐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이 아주 또 중요하다. 그래서 참 딜레마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또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침체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낫다. 네. 그렇지만 또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또 단점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액수가 30년 만기짜리보다 50년 만기로 확 늘어나면 이제 다달이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초장기 상품을 많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앞서 실질소득 감소했다.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원리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그것도 짚어주셨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집값이 반등한 것도 네. 이 초장기 대출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받은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대출 상품이 나온다라면은 그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을 거고
또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급자 안에서는 금융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을 거고 또 주택을 판매하는 공급자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대출의 그 상환 기간을 늘린다라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에게 둘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 이런 그 대출 상품을 팔고 나서 상환 능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이 뭐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100만 원에 맞춘다라면 상환 능력이 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 상황이 변하게 되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 7, 80으로 떨어뜨린다면 여유분이 일정하게 생기다 보니까 상환 능력에 대한 그 리스크도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데 뭐 예를 들면 5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억 정도 갭이 있어서 집을 못 샀던 사람이라면 한 2억 정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 계단을 놓게 되니까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가격선에 도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외적으로 이런 수요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이 동결이 지금 5차례 정도 되고 주택 가격의 지수라든지 또 소비자 심리나 시장의 흐름들 또 분양 청약 시장의 경쟁률을 살펴보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사고 나서 내가 대출 상환 금액이나 또 기간들을 지금 매각하는 기간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늘려놨을 때 주택의 아까 장기적인 우상향을 본다라면 이익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팔려고 하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자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데 당연히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들 그 한정된 그 투자 시장이라든지 또는 매매 시장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과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의 차이인 거고 시장을 좀 더 넓게 본다라면 네. 이런 부채적인 부분 자체가 키워나간다라는 거는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나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무역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과 작년만 해도 집값이 이제 연착륙이 돼서 이제 꺾이면서 연착륙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어떤 금융의 총량하고 그러니까 대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경제 논리라든지 일반적인 투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서민들이나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안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라면 그 유동성에 굉장히 한정된 그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문제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고소득 국가들이나 이런 상황들이라면은 이런 금융 공급을 통해 가지고 뭐 서비스 산업이나 또 3차 산업 그다음에 이런 건설 산업과 금융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고용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부분들을 뭐 신용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거 대비했을 때 지금은 부채의 질을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채 질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유동적이지 못하는 이런 자금의 흐름이 있는 그 부동산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간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좀 적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출의 금액 안에서 그 형성되는 그 금액 자체가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이게 유동성에 굉장히 제약적인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요것만 짧게 대표님. 아까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모도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초장기 상품 대출을 받아서까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집값 지금 바닥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선은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지금 가격선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이라면은 그 시계를 앞으로 논다라면은 벌써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그 가격선은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권을 본다라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가격 보면 서울 안에서 주요 중심지 강남권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권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오른 지 한참 됐고 또 지방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환을 저번 주에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집값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그 지수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바닥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몇몇 그 문제점을 가지고 뭐 또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음모에 가까운 그리고 시장 전망이나 시장의 흐름을 제 고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전망을 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뭐 A4 용지가 있으면 점 하나만 보면은 점이 되게 뚜렷해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4 용지는 하얗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객관적인 지표가 대부분은 지금 바닥 구간을 지났고 상승 전환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저의 생각보다 시장의 아이디어의 합을 합치면 뭐 제가 IQ가 200이라고 해도 네. 1000만 명 뭐 5천만 명 하면 그 아이디어의 합은 훨씬 더 크고 그 생각의 합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아리켜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시장에서 내놓는 얘기들과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그 객관적인 지수라든지 지표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는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대표님이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거시경제. 근데 어찌됐건 가계대출, 주담대 포함해서 대출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일단은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우려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을까 이런 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80%는 다 집담보대출입니다. 네. 우리나라 집값은 집값의 한 50% 대출을 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90%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모든 정부가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내리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의 현상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뭐 90%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너무 많이 또 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또 가계부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딜레마다. 저는 우리나라 은행은 과거에 이제 일본은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 줬습니다. 네. 100%를 이해가는데 120%는 뭐냐 이랬더니 네.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줬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부동산이 상승을 주도했다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이유는 이제 부동산이 아직도 10분의 1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은행이 집값의 50% 정도만 대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뭐 한 이번에 20% 내렸지만 전혀 은행은 문제가 없었고 은행의 연체율은 0.6%,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좀 증가해서 좀 두려움은 있지만 이 자체가 집을 담보로 대출한 것이 80%나 정도 되고 또 지금은 또 경제가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저는 또 활성화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둘 필요는 있다. 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딱 2주 전에 14일에 저희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3일 날 금융당국에서 이거 연령 제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13일에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더 늘었대요. 사람들이 연령 제한 할까 봐 그랬는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들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종합 점검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미 연령 제한 한 곳이 있습니다. 수협은 네. 만 34세로 연령 제한했고 농협
같은 경우는 뭐 곧 판매, 이 상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하고 이달 말까지 하고 지금 이런 뭐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그 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불어나니까 그 대비책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하실 말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출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대출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경제 성장에 대출이라든지 금융이 어떤 공급이 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일정하게 뭐 견제도 하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문제도 있겠지만 교수님도 말씀드리고 뭐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 구간이 정점에 오르고 나서 얼마나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질적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에 맞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시간의 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막차 타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막차 수요가 가끔은 지나치게 뭐 자산 가격에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고 그 추가적으로 또 그 가격의 그 거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대출의 그 양만큼 자산 시장에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면서 대출을 하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먼데이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죠. 안녕하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3시에 만나는 생생하고 재미있는 경제방송이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은 경제가 먼데이 하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남기실 수도 있고요. 자, 2부 문 열겠습니다. 앞서 1부 끝에서 퀴즈를 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뉴스 잠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면 5명 이내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장사도 안 됐고 또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반 뭐 평균 대출금리 7, 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만기 대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한 7% 되는 것을 5.5% 저금리 대환으로 좀 바꿔주겠다. 이제 기존의 높은 금리를 좀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좀 대출을 이어서 받아라.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갑자기 어떻게 해서 생계를 이어갈 것이냐 이런 게 없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치킨집이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환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을 하거나 이 대환을 통해서 연장을 해서 좀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잘 극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내년에 이제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함께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렇게 대환대출을 알아봐서 또 연장도 하고 올 연말까지는 또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그런데 이번에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을 가계 신용 대출까지 확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가계 신용 대출까지 이제 코로나19 때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가계 신용 대출 받아서 경영 자금으로 늘 많이 썼다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번에 그 대상이 되는 대출을 확대했다는 내용이고 말씀하셨지만 7% 이상의 고금리 그 사업자 대출을 한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던데 교수님 근데 5.5%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제가 집 담보대출 받은 금리도 한 6%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아주 안전한 금리인데도 은행에서 지금 6%로 빌려주는데 이건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5.5%라고 하면 집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네네. 기준금리에다가 우리가 코픽스 금리가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코픽스 금리에 한 1.5를 더한 게 5.5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리볼빙 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를 이제 상환하면서 유예해 주는 건데요. 이건 금리가 지금 19%에서 20%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금리가 20%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 이런 한 20%에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5.5%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은 또 아주 뭐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여전히 고금리이기도 하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혹시 대환 신청하시려는 분들은요. 한글 도메인으로 저금리로 .kr로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이나 상담하실 분들은 이달 말 31일부터 은행에 직접 가셔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점에서 이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을 좀 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관련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증시 관련해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테마, 주제를 갖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주들을 테마주라고 하는데 한동안 2차 전지 있었죠. 그리고 뭐 초전도체 있었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금과 육계 테마가 부각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애국 테마주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 지금 현재 이제 후쿠시마가 이제 오염수 24일부터 방류가 됐습니다. 지난주부터인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오염수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뭐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태평양을 돌아서 오게 때문에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바닷물을 직접 검사해서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안전할 텐데요. 지난 24일, 25일 공무원들이 바닷물 직접 검사 안 했습니다. 뭐 출항할 배가 없어가지고 못 나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출항할 배가 없어서 바닷물 조사를 못했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 네네.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5천만 명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바닷물 검사했더니 문제 없더라. 한 3년 뒤에나 이 오염수 온다고 하니까 안심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소금과 육계 얘기인데요. 지금 수산물 관련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관련 종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소나 돼지고기를 만드는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산물 관련 주가 지금 하락했고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기,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을 거다. 닭고기 이런 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하림이 이제 닭고기를 생산하는 네. 데고 뭐 오양수산 뭐 이런 수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걸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네. 테마주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1인 미디어가 방송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정규 방송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서 그냥 테마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단타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3일에서 일주일간 짧은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단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슈와 관련된 테마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해삼 관련된 오염수와 관련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대신에 사람들은 이제 수산물을 안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늘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뭐 닭고기나 육류 그런 쪽에 지금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올라가고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삼계탕 이제 복날도 좀 지났지만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오른다든지 또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네네. 무조건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답니다. 또 관련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테마주에 편성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테마주는요? 예, 이건 급등을 했다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주가 조작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1년에 한 50명 정도 넘습니다. 보통 한 평균 한 주가 조작을 통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벌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 보고 따라가다가는 막 차락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주식은 그냥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고 네.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네. 테마와 주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닭고기, 소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금은 아무래도 이제 품귀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애국 테마주라는 것도 좀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 테마주라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라든지 또 연애, 레저, 그다음 과학기술, 뭐 부동산 질병, 뭐 이런 것들, 뭐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국 테마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 테마주하고는 약간 조금 차별적인 거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떡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반일 감정이 있었을 때 노재팬에서 그때 의류 브랜드 하나, 그렇죠. 네, 의류 유니클로 브랜드라든지. 사람들이 막 안 사고 막 그런 운동이 좀 벌어지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뭐 펜 같은 경우는 모나미 펜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국내 업체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핑계고. 이게 전반적인 그 기업에 대한 그 가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펜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필기구. 예. 지금도 뭐 그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펜이 어디 갔는지 맨날 잃어버리고 여기 맞아요. YTN에 와서 맨날 빌리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기 밖에서 하나 갖고 오시더라고요. 일단 두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뭐 네네. 빌려서 쓰거나 이렇게 제가 사질 않으니까 예전에 네네. 뭐 필기구 같은 거 많이 사고 그랬었죠. 근데 아니 자꾸 펜이 월요일마다 없어진다는 제보가 아유, 지금. 항상 갖다 놓습니다. 항상. 아무튼 네네. 그런 그 테마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애국 테마주가 애국이라는 게 사실상 좀 본연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좀 펀드멘탈이 강하다라는 생각들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2배, 뭐 5배, 10배까지도 기업의 가치를 너무 부각시키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광범위한 그런 뭐 홍보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저도 뭐 여러 자료들을 봤더니 2011년도에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방사능 유출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그 식품 소비가 굉장히 줄었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요 수입국 같은 경우는 식품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수입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에 대한 그 식품, 일본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그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반일 감정들이 있는 곳에서 수입이 줄었던 곳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일본 수입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나 또는 이런 뭐 주식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긴 했지만 다른 수출 수입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은 계속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철폐를 하면서 오히려 수출액이 뭐 2021년도 같은 경우 1조 엔 정도를 돌파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뭐 반일 감정 또 애국 이런 부분들은 감성적이거나 어떤 뭐 추상적인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냉정한 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만 일본을 바라볼 건지 주요국과 뭐 수출과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또 생생경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런 그 선동적인 그 애외국 테마주로는
조금 리스키한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좀 증시 관련한 그 테마주 위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찌됐건 테마주 이 열풍 현상이 지금 꽤 오랫동안 그 테마가 되는 것들만 좀 옮겨가면서 계속 꾸준히 열풍인데 투자자들에 대한 그 쏠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조언이 계속 전문가들이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하나 짚어볼까요? 끝으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잭슨홀 미팅 매년 8월에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입니다.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요.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경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교수님 좀 짚어주실까요? 예,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국제 결제에서 미국이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70% 정도 됩니다. 뭐 유로화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이 올 하반기까지 0.25%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2%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한 4%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물가를 잡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2번째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20%입니다. 1년에 은행 이자 예금하면 120% 이자를 주는 게 아르헨티나인데 네. 아르헨티나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2개 나라가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요. 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신흥국들 다 파산을 했고 미국이 기준금리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전부 다 신흥국들이 어렵고 터키의 기준금리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 번 더 올릴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5% 기준금리, 한국은 3.5%인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인데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대출 받는 분들은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네. 이렇게 또 신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가 먼데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